네, 트럼프 대통령이 약값을 내려라, 내려라 지금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압박 속에 세계적인 한 대형 제약회사가 가장 먼저 지금 반응을 했습니다. 덴마크의 제약사인데 세계적인 뭐 굴지의 제약회사죠. 노보 노디스크. 노보 노디스크가 당뇨와 비만 치료제인 오젬픽과 위고비의 가격을 절반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미 절반 가격에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CNBC는 어제 노보 노디스크가 건강보험이 없는 미국 환자들에게 판매하는, 즉 현금으로 구매하는 그런 환자들에게 한 달치 분량의 오젬픽 그리고 위고비의 가격을 기존의 $1,000에서 $499로 인하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오늘 그 위고비, 오젬픽 그 관련되는 그 웹사이트 있어요. 노보케어라고 이 노보 노디스크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인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499에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젬픽은 주 1회 맞는 주사제입니다. 주사제. 당뇨병 치료제 주사제인데 정말 세계적인 대히트작이죠. 당뇨 치료가 주 목적입니다만은 뭐 체중 감량 효과도 있는 걸로 알려지고 해서 지금 뭐 한국에도 이게 엄청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 오젬픽 공식 홈페이지나 또는 이 회사의 직거래 그 온라인 약국인 노보케어닷컴 등에 들어가면 현금으로 반값에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젬픽은 가정에 직접 딜리버리 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거기서 다 마치면 집으로 프리 딜리버리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당뇨병의 효과가 워낙 좋아서 미국 내에서 이 오젬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온라인 구매도 가능하고 그리고 내가 집 앞에서 받아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노보 노디스크가 그 제약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 앞서 말씀드렸죠. 노보케어. 거기에 들어가면 현재 그 제2형 당뇨 치료제 오젬픽과 비만 치료제 위고비 $499에 구매 가능하고요. 또 집 앞까지 배달해 준다고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온라인 구매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전도 거기서 다 이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냥 처방전 없이 그냥 막 살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이건 프리스크립션 있어야 되는 거니까 뭐 있는 분들 뭐 정기적으로 주사제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어차피 주치의로부터 이제 처방전을 갖고 있으니까 구입하시는 거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연방정부가 메디케어를 취급하는 세 곳의 대형 건강보험회사에 리베이트 및 부정가입 유도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곳의 이 보험회사는 여러분들도 뭐 이름만 들으시면 다 아시는 거예요. 아마 그 회사에 지금 가입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제기된 이번 소송에 어떤 회사들이 피소가 됐느냐. 우선 에트나 뭐 우리 한국 분들도 엄청나게 많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에트나 그리고 엘레반스는 과거에는 앤썸이라 그랬어요. 앤썸. 그 앤썸이 지금은 엘레반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휴메나. 아마 우리 한국 분들은 이 세 군데 중에서 하나 다 가입되어 있을 겁니다. 자, 당국에 따르면 이들 보험사는 이헬스라든가 아니면 고헬스라든가 뭐 이런 어떤 민간 보험 중개 회사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대형 세계 보험회사와 민간 사람들을, 환자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중간에 중개 회사가 있어요. 그게 뭐 이헬스도 있고 고헬스도 있고 그런데 그들과 이제 협력을 해서 이 큰 회사들이 특정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상품 가입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도록 한 불법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행위는 2016년부터 최소 2021년까지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당국은 해당 보험회사들이 그 중간 그 중개인들, 아까 이헬스, 고헬스, 그 중간 중개인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환자들이 가입하고 싶어 하는 거를 가입 무조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 말고 가능하면 잘 설명을 하고 잘 설득을 해서 요 플랜에 가능하면 좀 가입하게 해라. 그러면 이 특정 플랜에 많이 가입하게 할수록 우리가 너희들한테 커미션 더 많이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중개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설득하고 설명하고 좀 약간 미스리딩하고 해서 그 특정 플랜을 가입하도록 많이 만든 겁니다. 왜? 자기들 커미션 더 많이 챙길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유도했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는 보험사가 고객보다 회사의 수익을 우선시한 구조였고요. 일부 중개인은 편향된 설명을 통해서 가입자를 오도했을 가능성, 이건 분명히 불법입니다. 그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에트나와 휴메나는 장애인 가입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그런 시도도 있었다라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의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기피 대상으로 간주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디케어 규정상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한 노인 또는 장애인을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한다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행위는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법무부는 이번 소송을 통해서 거짓 청구금 반환 그리고 민사 처벌 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환받은 돈이 생기게 된다면 나중에 그중에 또 일부분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그렇게 미스리딩 당해서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뭐 가입자라든지 뭐 환자에게 일정 부분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법 허위 청구 방지법을 근거로 이들 세 개 회사를 소송했다라고 합니다. 소송이 조금 시간이 뭐 아시다시피 금방 끝나진 않죠. 미국에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소송이 끝나고 나면 아마 거액의 배상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일정 부분 가입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으니까 한번 귀 기울여 놓기 바라겠습니다. 소송 결과 나오거나 또는 반환 또 리펀드 소식이 나오면 또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 눌러 놓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연방 국무부가요, 올해에만 6천 건이 넘는 학생 비자, F1 비자를 취소시켜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에 폭행, 음주운전, 절도 등의 범죄에 연루된 이들과 테러 행위를 지지한 학생들의 비자를 대거 취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서 비자가 취소된 학생들은 모두 미국 법을 위반했다라며 테러를 지지하는 행동을 해서 추방된 케이스는 약 300명, 폭행이나 음주 관련 기록 등으로 이 비자가 취소된 건수는 약 4천 건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올해 국무부가 취소한 비자는 그럼 몇 건이냐? 총 비자 취소 건수는 올해 지금 이제 8월인데 한 7월까지 7달 정도 봤을 때 총 4만 건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많은 거냐 적은 거냐?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알겠죠. 작년에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에 같은 기간 동안에 7월 달까지의 비자 취소 건수는 한 16,0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전임 정부에 비해서 비자 취소 건수가 2배 이상 벌써 늘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휘 아래 군 병력이 배치되어 있죠. FBI 요원도 배치되어 있고 주방위군도 배치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 시간이 많이 지난 건 아니고 이제 한 일주일 남짓 추산을 해본 건데요. 그래서 한 지난 일주일, 특히 이제 지난 주말을 중심으로 보면은 범죄율이 그 전주에 비해서 한 8% 하락했고요. 특히 자동차 절도범은 21% 감소했고 또 폭력범죄 22% 감소라는 비교적 눈에 띄는 그런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지난 주말 동안만 불법 총기 21정 압수, 또 약 한 400명의 범죄자 체포 등의 성과가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특히 이제 워싱턴 DC 경찰국 쪽에서는 그건 맞다. 맞지만 이건 정말 일시적이고 궁극적인 방법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언젠간 철수할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방위군이 투입돼서 있습니다만은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TV나 무슨 사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자세히 보세요. 그들이 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이제 한 서너 명이 같이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어요. 물론 그것만으로도 범죄자들에게 경고가 분명히 되죠. 그리고 여성분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고 그럴 때 주방위군들이 이렇게 무장을 안 했어도 같이 다 다니면 안심되죠. 네. 그런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주방위군 그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또 띄워놓거나 뭐 제지하거나 그런 걸 할 수 있지만 체포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체포되는 건 아닙니다.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제지시켜 놓고 이제 신고를 하면 경찰이 와서 체포는 경찰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시적인 효과이다라고 이제 워싱턴 DC 경찰에서 말하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체포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다니니까 지금 당장은 어떤 효과가 있는 듯 보이겠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체포할 수 있는 권한 없다. 결국은 워싱턴 DC, 이 DC 경찰의 충원이나 뭐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워싱턴 경찰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하튼 일주일 됐을 때 지금 현재로 그래도 뭐 이유야 어쨌든 범죄가 줄어들었다라면 그건 그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뭐 팩트는 팩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주 충격적인 LA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한인 노인 그 총격 살해 사건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에서 80대 한인 남성이 함께 거주하던 70대 한인 여성을, 부인은 아니에요. 그저 동거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80대 한인 남성이 함께 거주하던 70대 한인 여성을 폭행 끝에 총으로 쏴서 사망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여성에게 총격을 가하기 전에 이 한인 남성은요, 여성의 비명소리를 듣고 도움을 주려고 막 오던 소위 말하는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한 남성이 있었는데 그에게도 막 총을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맞았어요. 지나가다 도와주려는 남성도. 그런데 다행히 그 남성은 살짝 스쳐 지나가기만 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난 한인 남성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자, 조금 잘 차분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LAPD 그 리포트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6일 밤 10시 35분 LA 한인타운 지역 피코 블루바드라는 길도 있고 또 세인트 앤드류스라는 길도 있습니다. 피코 블루바드와 세인트 앤드류스 그 코너 인근에 위치한 한 아파트 앞길에서 발생했습니다.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한인 여성 양모 씨의 그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남성, 지나가던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람도 피를 흘리고 있는 걸 발견하고 즉시 응급 구호 조치를 취하고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70대 한인 양모 씨는 병원으로 도착한 뒤에 결국은 사망했습니다. 함께 부상을 입은 도와주려던 남성은 다행히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LAPD에 따르면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던 그 총을 쏜 한인 남성은요, 약 9시간 만인 다음날 아침 7시쯤에 사건 현장 인근에서 스스로 총을 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인근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LAPD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세인트 앤드류스 길 선상에서 한인 남성이 동거녀인 한인 여성 양모 씨를 폭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때 양 씨가 폭행을 당하자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자 마침 이때 가족들과 함께 흰색 SUV를 타고 그 길을 지나가던 한 남성 운전자가 그 상황을 보고 차에서 내려서 그녀를 도와주려고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한인 남성은 그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 그 도와주려던 남성과 그 가족들이 타고 있는 차량을 향해서도 막 총을 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발이 이 남성, 도와주려던 남성 팔에 살짝 스쳤습니다. 이어서 곧바로 자신의 동거녀 한인 여성 양모 씨에게도 총격을 막 가해서 양 씨가 사망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주변 지인들에 따르면 총을 쏜 한인 남성은 80대 초반, 그리고 희생당한 한인 여성은 74살의 양모 씨로 밝혀졌습니다. 이게 나이도 젊으신 분들도 아닌데 80대 초반의 한인 남성분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네요. 그 총도 총이지만 막 폭행을 하고 이게 좀 그럴 기운이 있으면 본인 건강을 위해서 좀 운동을 더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왜 기운을 그런 데다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폭행 사건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나 봐요. 아파트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숨진 한인 여성 양 씨는 이 아파트에 약 한 10년 전부터 오랫동안 이제 거주를 하고 있었고, 한인 남성은 한 1년 전부터 들어와서 함께 동거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평소 함께 마켓도 다니고 하면서 또 사람들이 볼 때 가끔 다정한 호칭으로 서로를 부르기도 한 모습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잠깐이고 그건 겉보여주기식이고,
가만히 보면 한밤중에 막 다투는 소리, 싸우는 소리, 소리 지르는 소리, 또 여성분의 막 그 비명 지르는 소리, 이런 소란스러운 소리가 자주 들렸다라는 게 이 아파트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남성이 80대 한인 남성이 그 동거녀 여성을 폭행하고 이런 게 어제 오늘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들의 다툼은 집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바깥으로 나와서 집 앞에서 밖에서도 빈번히 목격됐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집에서 한 2블럭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사건이 발생한 점을 보면 이 한인 여성 양모 씨가 싸움을 피해서 이게 막 도망가는 그런 과정에서 비극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민들은 전했습니다. 실제로 그 양모 씨는 도망가면서 도와달라고 막 외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양 씨가 거주하던 이 아파트는 한인 거주자의 비율이 무려 한 50%가 될 정도로 거의 뭐 한인타운 내에 뭐 한인 아파트다라고 말할 정도로 한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아파트였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한인 주민들이 여기 앞 그 주민들이 대부분 다 뭐 60대 이상 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정말로 크게 충격을 받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식품의약국 FDA 그 직원들에게 최근에 하나의 지침을 보냈는데 이게 아주 의아스럽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좀 충격스럽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FDA 직원들에게 어떤 지침을 내려보냈냐면요. 여성이라는 단어, 장애인이라는 단어, 그리고 노인이라는 단어를 FDA는 외부 커뮤니케이션에서 절대 사용하지 말라라는 지시를 내려보냈습니다. 뭐 사적인 대화에서 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FDA 내에 그 익명을 요구한 2명의 소식통 말을 들어보면 최근에 그 공식 업무 채팅에서 금지된 단어 prohibited words라는 제목의 파일이 전달됐다라는 것입니다. 한 20개 정도의 단어였는데요. 그중에 woman, disabled, 그리고 elderly 등의 단어, 그러니까 여성, 장애인, 그리고 노인 등의 단어도 사용 금지 목록에 포함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소식통은요, 자신도 누가 이런 지시를 내렸는지, 누가 이런 결정을 내려서 이런 그 전달을,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인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저 전달을 받기만 했다라면서 왜 20개 이상 단어 가운데 이런 뭐 woman이라든지 disabled라든지 elderly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포함되어 있는지는 자신도 모르겠다라고 이 FDA 내부 소식통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록을 받은 한 FDA 직원은 왜 노인이나 여성 그리고 장애인 등과 같은 단어를 사용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을 거의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성소수자 관련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 성소수자 단어 그것만 딱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또 뭐 차별이니 뭐니 막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그걸 좀 흐리기 위해서 그런 걸 좀 흐리기 위해서 몇 개 단어를 좀 집어넣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우먼, 엘더리 이런 게 들어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뭐 사용하고 떠나고 그걸 떠나서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FDA 내에서 업무를 제대로 보기가 어렵다는데 그렇다면 이게 이 때문에 무슨 차질이 빚지는 않을까? 특히 뭐 엘더리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면 뭐 노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면 일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되는 차에 제가 나름대로 그러면 생각해 봤어요. 그럼 내가 FDA 직원이라면 이 단어를 쓰지 않고 노인 관련 업무를 어떻게 할까? 뭐 할 수 없죠. 뭐 엘더리라는 표현을 안 쓰고 뭐 6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 또는 뭐 70세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먼이라는 단어를 안 쓴다면 뭐 female이라는 단어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졌는지 노인 관련 여성 관련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막 생각해 봤더니 그런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는 않겠다 싶어서 뭐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이 덜 되기도 합니다. 자, 대선이 조작됐다라는 소위 음모론을 보도한 매체가 또 한 번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보수 성향의 그 케이블 방송 뉴스맥스라는 방송은 전자투표 그 제조업체인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스의 그 명예훼손 손해배상금으로 6,7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왜 전자투표 뭐 이런 거 하면은
이렇게 뭐 하잖아요. 그 검표하는 그 기계를 만드는 회사,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뉴스맥스가 돈을 물어주게 된 겁니다. 뉴스맥스는 지난 2020년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대결에서 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막을 내린 그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라고 계속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대선 개표를 맡았던 회사인 그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스는 뉴스맥스가 SNS 그리고 방송 등을 통해서 무려 18차례에 걸쳐서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려서 자사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라면서 지난 2021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스맥스는 배상금을 주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사과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과는 하지 않겠다. 그런데 배상금이 원래 그 회사가 1억 몇천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다 주지는 않고 서로 합의한 거죠. 배상금은 합의하에 6,700만 달러 배상금을 물어주기로 했습니다. 단 사과 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부정선거 음모론 보도에 대한 거액의 보상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보수 매체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TV사죠. 팍스 TV. 이 팍스 뉴스는 역시 같은 회사인 그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사의 지난 2020년 대선 조작서를 보도했다가 7억 8,75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2023년 4월인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건 뭐 6,700만 달러가 아니라 7억 8,75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팍스뉴스는 다른 전자투표 기술업체인 스마트매틱이 제기한 27억 달러 규모의 그 명예훼손 소송도 지금 재판을 한참 받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이건 또 얼마 몇억 달러 나올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딱 보니까 팍스뉴스는 여기서 벌어서 여기다가 그냥 쓰는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스라는 회사는 그 기계를 만들어서 선거 때마다 사용해서 사용료로 얼마를 받는 거, 그걸로 인해서 회사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렇게 허위 보도하고 그런 뭐 음모선을 보도하고 하는 그런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그 보상금 받는 거로 이것만 해도 충분히 회사는 뭐 운영되고 남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번에 뉴스맥스에는 6,700만 달러 보상받았잖아요. 물론 변호사비 나가는 거지만 뭐 변호사비가 얼마인지 그런 거 빼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산수적으로 본다면 6,700만 달러, 그리고 이번에는 7억 8,700만 달러 이상, 뭐 이 중에 반 변호사 주고 반만 자기네 회사로 들어간다 그래도 수억 달러의 수입이 별도로 생긴 건데 왜 이런 보도를 해서 이렇게 돈을 그렇게 쓸데없이 낭비하는지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만일 그게 허위 보도가 아니고 뭐 사실 보도, 팩트라면 보상금은 물지 말고 끝까지 좀 가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도 알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끝까지 좀 갔으면 좋겠다. 또 그 방송사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몇 주간 40%로 유지되면서 최저치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요 회담, 요게 이제 뭐 엊그저께 있는 일이니까 요거는 반영이 안 됐어요. 요게 반영이 되면 아마 다음 주쯤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낮은 지지율이 나오냐?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의 지지층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4,46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에 40%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7월 말 조사와 같게 지난주에 나왔지만 올해 1월 백악관에 복귀한 직후에 47%였던 지지율과 비교해서는 무려 한 7%포인트가 빠진 겁니다. 특히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빠져나간 등을 돌린 그 영향이 컸다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히스패닉계 응답자의 지지율,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몇 %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은 40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히스패닉계만 따로 놓고 보니까 32%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스패닉계가 많이 최근에 등을 돌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한편 그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4%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너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정책적인 면을 좀 별도로 좀 봤는데 예를 들어서 범죄 대응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지율이 42%로 나왔고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지지율이 43%로 나왔습니다. 뭐 높다 낮다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절반은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뭐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지지율 조사하면은 이번 주에 발표된 것보다는 조금 올라간 게 나오지 않을까? 좀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지율이 40%보다는 좀 올라가야죠. 그래도 아직 초반인데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보통 50%는 넘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주 지지율이 한번 어떻게 나올지 기대됩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LAFC에 입단했잖아요. LA 풋볼 클럽,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 풋볼 클럽에 입단했는데 그 이후에 LA 홈 경기장의 입장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뭐 티켓이 손흥민 이후에 올라갈 것이다라고는 다들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의 홈 스테디움에서의 데뷔전은 오는 31일 그날이 있는데 그날 경기 티켓이 서포터석이라고 조금 싼 데 있어요. 거기 2층에서도 약간 코너 이런데 그러니까 가장 저렴한 곳이죠. 어떻게 보면 $200 안팎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오기 전에는 한 $50 정도에 판매되는 것인데 이게 $200에 거래되니까 뭐 4배 정도 폭등한 것이죠. 손흥민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좋은 자리 본부석 쪽에 그 1층 가까운 그 자리는 $800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800. 이것도 이제 보통 때는 한 $200 하던 건데 $150, $160 비싸봐야 한 $200 남짓이었는데 이게 $800에 지금 팔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그 중에서도 시야가 가장 좋은 좌석은 지금 한 장, 두 장밖에 없어요. 아마 2장 확인한 것도 제가 어제인데 지금은 한 장 남았거나 아니면 그것도 팔렸거나 아니면 남은 한두 장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더 올랐거나 뭐 그럴 텐데 제가 이제 어제 오후에 확인해 본 한두 장 남은 그 아주 좋은 그 자리는 얼마냐? 무려 $5,265에 나왔습니다. 이게 평소에 뭐 $500도 안 하던 거예요. $300, $400, 한 $450 정도 되던 건데 이게 $5,265. 뭐 10배 넘는 그런 상황에 티켓 가격으로 오른 그런 상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심상치 않은 손흥민 효과가 벌써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심상치 않은 손흥민 효과를 본 LA시의 LA 관광청도요.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거 있죠? 물 들어올 때 노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걸 느낀 거죠. 와, 손흥민 때문에 지금 LA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네. 그래? 야, 관심 물 들어올 때 노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손흥민의 영입을 기점으로 해서 LA에서 축구 인기가 폭발할 조짐을 보이자 LA 관광청은 글로벌 축구 관광 도시로 LA를 만들겠다라면서 집중 홍보를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애덤 버크 LA 관광청장은 손흥민 선수의 합류는 스포츠 팬뿐만이 아니라 한인 사회와 심지어 LA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LA를 방문할 전 세계 모든 방문객들에게도 뜻깊은 순간이 될 것이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를 계기로 축구 관광 붐을 일으켜서 LA의 축구 관광 붐을 일으키겠다. 그리고 LA를 마치 프로 축구가 아주 성행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LA에서 사실 뭐 풋볼도 있고 농구도 있고 아이스하키도 있고 뭐 야구도 있고 인기 있는 종목의 프로 스포츠가 뭐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만은 사실 축구는 그렇게 인기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뭐 다른 도시보다는 히스패닉계 인구가 좀 많으니까 그들이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 인기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그랬는데 요즘 얘기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LA가 뭐 축구의 도시로 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인프라는 괜찮기 때문이에요. 자, 프로 축구팀도 LA는 남자 프로 축구팀은 2개나 있어요. 기존의 전통의 강호 LA 갤럭시도 있고요. 이 LA 갤럭시는 한 20년 전에 홍명보 선수도 여기서 좀 뛰었었죠. 자, LA 갤럭시도 있고 그리고 몇 년 전에 새로 신생팀이지만 이번에 손흥민을 영입하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LAFC 이렇게 2개의 남자 프로 축구팀이 있고 여자 프로 축구팀도 LA에 있습니다. 여자 프로 축구팀은 뭐냐면 엔젤시티 FC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인프라는 있어요. 여기서 명실상부 뭐 미국 축구의 중심지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10분 활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LA 관광청장의 이 LA 관광 활성화 비전이 이 손흥민 선수를 활용해서 어떠한 형태로 좀 구체화돼서 나타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잘 되면 LA 한인 사회도 나쁘지 않고요. 사실은 미 전역의 우리 한인들의 이미지, 우리 한인 이미지에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 사람이 이렇게 사회 전체를 바꿀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인 선수 한 사람이 LA에서 LA 전체 또는 미국 전체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오늘은 충격적인 이 한인 노인들의 이 총격 사건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끝 뉴스는 자랑스러운 소식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